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나는 인공의 빛들로 가득 차 있었다. JK그룹의 총수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사무실 통유리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눈부신 야경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 수조원 규모의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비서실장의 보고가 끝난 참이었다. 축하와 찬사가 오갔지만 그의 주변에는 오직 차가운 침묵만이 맴돌았다. 성공은 그에게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고 더 이상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슈트로 감싼 그의 몸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그 안의 영혼은 오래전부터 텅 비어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그의 내면을 그대로 비추는 듯 했다. 최고급 마감재와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개인적인 물건이나 따뜻한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하고 차가운 쇼룸 같았다. 그때 책상 위의 인터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그의 어머니 강 회장이었다. 태준아, 이번 주말 선 약속 잊지 않았겠지. 상대는 법무부 장관의 막내딸이다. 우리 그룹에도 도움이 될 만한 혼사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철 같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태준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결혼, 가문, 사업. 그의 인생을 구성하는 이 세 단어는 언제나 그를 숨막히게 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짧은 대답과 함께 통화가 끝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의 머릿속에 남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을 열어 젖혔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그를 6년 전에 어느 봄날로 지독한 후회와 상실감의 근원으로 데려갔다. 눈을 감자 눈부신 서울의 야경 대신 옥탑방의 낡은 평상과 그 위로 쏟아지던 따스한 햇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햇살보다 더 환하게 웃던 윤서아의 얼굴이 그려졌다. 그 당시에 강태준은 JK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평범한 대학원생으로 살고 있었다. 답답한 집을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다는 치기 어린 반항심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서아를 만났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같은 책을 집으려다 손이 스쳤고 그 작은 우연은 운명이 되었다. 서아의 세상은 태준의 세상과 정반대였다. 그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옥탑방에 살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도 화단의 작은 꽃들을 가꾸는 낭만을 아는 여자였다. 그녀가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찌개는 세상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맛있었고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 함께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던 시간은 태준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고 평범한 행복이 주는 충만함을 느꼈다. 그는 서아와 함께라면 JK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왕관도 기꺼이 벗어던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바, 나 할 말 있어. 어느 날 저녁 서아는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수줍게 그러나 세상 가장 큰 행복을 담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아기가 생겼대. 태준의 세상은 온통 환희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를 번쩍 들어안고 뱅글뱅글 돌았다. 이제 그에게는 그녀와 아이를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다.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녀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JK그룹의 후계자로서 당당하게 그녀를 자신의 여자로 맞이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순진한 계획은 어머니, 강 회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강 회장은 그가 서아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싸늘하게 웃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앞에 던졌다. 내가 만난다는 여자가 어떤 아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봉투 안에는
서아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카페에 앉아있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남자는 서아의 대학교 선배였고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였다. 하지만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들은 마치 연인처럼 보였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서아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이었다. 그 내용인즉슨 강태준의 재산 규모, 그의 집안에서의 위치, 결혼 가능성 등을 묻고 답하는, 마치 그녀가 계획적으로 태준에게 접근한 정보원처럼 보이는 대화들이었다. 이게 다 뭡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증거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널 사랑한 게 아니야. 네 배경과 우리 그룹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다. 저 남자가 바로 그 여자의 공범이고.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사랑에 눈이 멀어있던 그의 눈에 그 증거들은 너무나도 그럴싸해 보였다. 재벌가의 아들로서 늘 경계해왔던 사냥꾼들의 모습이 서아의 순수한 얼굴 위로 겹쳐졌다. 사랑이 컸던 만큼 배신감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심장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성을 잃고 서아를 찾아갔다. 그들의 행복한 보금자리였던 옥탑방이 아닌 그가 일부러 약속을 잡은 차가운 호텔 카페에서였다. 그는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누르며 사진과 문자 내역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사진과 문자들을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오빠. 이건 오해야. 이 선배는 그냥 친구고 이 문자는 내가 보낸 게 아니야. 정말이야. 하지만 이미 배신감에 눈이 먼 태준의 귀에는 어떤 해명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수표첩을 꺼내 들었다. 얼마면 되겠어. 네가 원했던 게 결국 이거 아니었나. 우리 아이까지 팔아서 더 큰 걸 얻어내려고 했던 건가. 더러운 년. 대어러운 년이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서아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상처와 절망이 담긴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태준은 보란듯이 거액의 숫자를 적어 수표를 찢어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이 돈 받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 당장 지워. 내 핏줄이 너 같은 여자 몸에서 자라는 건 역겨우니까.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서아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한 번, 그리고 태준의 얼굴을 한 번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고 힘없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의 영혼의 낙인처럼 새겨진 한마디를 남겼다. 강태준, 넌 정말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녀는 그렇게 뒤돌아섰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다. 그녀의 작은 등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태준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상처 입은 자존심과 오만함이 그의 후회를 덮어버렸다. 회장님,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그를 지독한 과거로부터 현재로 끌어냈다. 그는 어느새 차갑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무세운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나가보게. 비서실장이 나가고 사무실에는 다시 혼자 남았다. 태준은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바로 걸어가 가장 독한 위스키를 꺼내 잔에 따랐다. 얼음도 넣지 않은 독한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다. 불타는 듯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심장의 시린 감각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6년이 지났다. 그는 JK그룹의 절대적인 왕좌에 앉았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돈, 명예,
권력. 하지만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었다.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었다. 윤서아, 그 이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행복이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영원히 그를 잠식하고 있었다. 늦가을의 비는 차갑고 끈질겼다. 서울의 화려한 넌 쌓인 불빛들은 굵은 빗줄기에 부딪혀 어지럽게 번져나갔고 도시는 거대한 수채화처럼 흐릿했다. 강태주는 자신의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금세 뿌옇게 변하는 차창을 짜증스럽게 바라보았다. 강남의 퇴근길 교통체증은 지옥 그 자체였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막히는 거야? 그의 신경질적인 물음에 운전기사인 김 기사가 룸미러로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앞에 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태주는 대답 대신 혀를 차며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옆자리에 던졌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보고서의 숫자들도 빗소리와 뒤섞인 경적 소음 속에서는 의미 없는 기회에 불과했다. 어젯밤부터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과거의 망령이 그의 집중력을 좀먹고 있었다. 윤서아. 그 이름은 흉터처럼 남아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욱신거렸다. 그의 시선이 무의미하게 창밖을 헤맸다. 값비싼 명품 매장들, 화려한 레스토랑들, 그리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우산의 행렬. 그가 지배하는 왕국의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차가 신호에 걸려 낡은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 섰다. 정류장 안쪽,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구석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한 여자와 그녀에게 바싹 붙어있는 4명의 작은 아이들이었다. 태주는 무심코 그들을 쳐다보았다. 남루한 행색, 추위에 잔뜩 움츠린 어깨,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그늘에 존재하는 흔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풍경이었다. 여자는 손에 든 꽈배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4조각으로 나누어 아이들에게 하나씩 쥐어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물처럼 받아들고 허겁지겁 입으로 가져갔다. 그 모습에 태주는 아주 찰나의 동정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다른 무언가로 변하기 시작했다. 여자의 실루엣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바람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듯 아이들을 등지고 서 있는 그 가녀린 등의 손, 고개를 숙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 손짓. 그의 심장이 이유 없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6년이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의 절반이 넘는 세월이었다. 그녀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었다. 없었다. 그저 닮은 사람이겠지. 그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버스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그의 차 옆을 스쳐 지나갔다. 강렬한 빛이 버스 정류장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다. 빛에 놀란 여자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빗방울이 유리에 부딪혀 퍼져나가는 모습까지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여자의 얼굴, 세월의 풍파와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지만 헬쑥한 볼과 지친 눈빛 속에서도 윤곽은 뚜렷했다. 그의 기억 속에 박제된 그 얼굴, 그가 그토록 잔인하게 버렸던 바로 그 여자, 윤서아였다. 세요. 아.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떻게 그녀가 왜 저런 모습으로 저곳에 있는 거지?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지만 어떤 생각도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그의 얼어붙은 시선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서아의 품에 안겨 꽈배기를 먹고 있던 한 남자아이가 아마도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차 안을 빤히 쳐다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아이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태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유령을 보고 있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의 유령. 오래된 가족 앨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고집스럽게 다물린 입술과 모든 것에 반항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어린아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벽한 복제품이었다.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며 다른 아이들을 쫓았다. 서아의 부드러운 눈매를 닮았지만 그의 높은 콧날을 가진 여자아이. 첫 번째 아이와 쌍둥이처럼 닮은 또 다른 남자아이. 그리고 그들 뒤에서 조용히 주변을 살피는 나이답지 않게 신중한 눈빛을 가진 네 번째 아이까지. 넷, 아이는 넷이었다.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콰직 소리를 내며 맞춰졌다. 6년 전 그녀는 임신했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지우라고 소리쳤다. 만약 그녀가 아이를 지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하나가 아니었다면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가 바닥 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끔찍하고도 명백한 현실이었다. 미방. 그때 뒷차의 공격적인 경적 소리가 그의 의식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멈춰있던 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운전기사인 김 기사가 놀라 엑셀을 밟으려던 참이었다. 매움쳐, 김 기사, 차 세워. 태준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회장님, 하지만 여긴 도로 한복판. 세우라고. 태준은 김 기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직접 차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더듬었다. 그리고 창밖을 향해 절박하게 소리쳤다. 제여, 여자와 아이들을 따라가. 저 골목이야, 빨리. 그의 고함 소리와 소란에 놀란 것인지 아니면 그저 본능적인 경계심이었는지 서아는 재빨리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아이의 손을 붙잡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좁고 어두운 골목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마이바흐는 그들을 따라가기엔 너무 컸다. 태준이 차에서 뛰쳐나왔을 때 골목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쏟아지는 비가 그의 값비싼 슈트를 순식간에 흠뻑 적셨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추위도, 흠뻑 젖은 옷에 불쾌함도,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도. 그의 세상에는 오직 천둥처럼 울리는 심장 소리와 지독한 이명만이 가득했다.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4명이나 되는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머니는 방금 전까지 길거리에서 구걸하듯 빵 한 조각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그가 6년 동안 애써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모래처럼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마이바흐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흠뻑 젖은 강태준의 몸에서 피어나는 냉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눈동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살기였다. 회사로. 그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날카로웠다. 김 기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차를 돌려 JK그룹 본사로 향했다. 태준은 텅 빈 회장실로 돌아오자마자 개인 보안팀장이자 그의 수족과도 같은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침착했다. 초의 실장, 사람을 찾아 윤서아라는 여자, 그리고 5살에서 6살 사이로 보이는 아이. 넷, 오늘 저녁 강남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목격했던 모든 것을 마치 CCTV 영상을 재생하듯 정확하게 읊었다. 서아의 인상착에 아이들의 모습, 그들이 사라진 골목의 위치까지, 내일 아침까지 지난 6년간 그 여자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모든 것. 출생 기록, 주소지, 이전 내역, 직업, 은행 거래 내역, 아이들의 신상 정보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태주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는 거대한 사무실을 미친 사자처럼 서성였다. 머릿속에서는 수백, 수천 개의 장면들이 뒤엉켜 폭발했다. 서아의 창백한 얼굴, 겁에 질린 아이들의 눈망울, 그리고 6년 전 자신이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정면으로 마주한 것이다. 그가 버린 것은 단순히 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행복, 자신의 미래, 그리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아이들을 내팽개쳤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밤을 새운 소파에서 막 눈을 떴을 때, 최 실장이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그의 앞에 서 있었다. 파일의 표지에는 윤서와 관련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멀리서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이었다. 낡은 놀이터에서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서아의 모습이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 전부를 가진 듯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 모습이 그의 가슴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출생 기록 5년 8개월 전,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목포의 작은 여성병원. 산모 윤서아, 아버지 공란. 4명의 아이가 같은 날 태어났다. 강하준, 강하민, 강하은, 강하율. 태주는 자신의 성씨, 강이라는 글자를 보고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그에게 버림받았으면서도 아이들에게 그의 성을 붙여주었다. 그것이 원망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미련이었을까? 생활기록 보고서는 지난 6년간 서아가 살아온 지옥도를 냉정하게 나열하고 있었다. 출산 후 그녀는 목포를 떠나 광주, 대전 등 여러 도시를 전전했다. 그녀의 주소지는 언제나 도시의 가장 가난한 동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단 옥탑방이나 반지하, 월세방이었다. 그녀가 거쳐온 직업 목록은 더욱 처참했다. 공장 야간 근무, 식당 주방 보조, 빌딩 청소부, 전단지 배포. 4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그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노동을 감내해야 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아이들 분유값을 벌기 위해 자신의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긴 기록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DNA 검사 결과 마지막 장. 최 실장의 팀이 어젯밤 그 골목에서 아이가 떨어뜨린 쪽쪽이를 수거해 국내 최고 법의학 연구소에 긴급 의뢰한 결과였다. 검사 결과표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99%. 확실했다. 의심의 여지조차 없었다. 서류 파일이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바닥으로 흩어졌다. 지난 12시간 동안 그를 억누르던 충격과 혼란은 이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로 변했다. 그 분노는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부분은 바로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단 한 사람, 그의 어머니를 향한 것이었다. 그는 자켓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자신의 차를 몰아 평창동의 본가로 향했다. 도로의 신호나 속도 제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감히 도련님, 회장님께서는 지금 집안의 집사들이 당황하며 그를 막아섰지만 그는 모두를 뿌리치고 곧장 어머니의 서재로 향했다. 강 회장은 고요한 서재 안에서 우아하게 난을 치고 있었다. 태주는 그 평온한 모습에 역겨움을 느끼며 잉크가 차에 마르지도 않은 화선지 위로 보고서 뭉치를 집어던졌다. 검은 먹물이 하얀 종이 위로 섬뜩하게 번져나갔다. 이게 전부 무슨 짓입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심판을 요구하는 절규였다. 강 회장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흩어진 서류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더니 붓을 내려놓았다. 이제야 알았느냐. 생각보다 빠르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죄책감도 없었다. 태주는 그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제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 아이들입니다. 제 피를 나눈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빵 한 조각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만든 그 더러운 거짓말 때문에 그의 울부짖음에도 강 회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아이들은 내 인생의 오점이다. 그 계집은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너에게 접근했고 그 아이들은 네 앞길을 막을 족쇄가 될 뻔했다. 나는 네 어미로서 그리고 이 JK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초예선의 선택. 태주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제 사랑을 짓밟고 제 아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이 최선입니까? 어머니에게 사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룹의 성장을 위해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입니까? 저 역시 그 부품 중 하나였습니까? 감히 어미에게 무슨 말버릇이냐? 말버릇이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태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평생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왔던 그 절대적인 존재를 증오와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괴물이었다. 성공과 권력이라는 재단 위에 자식의 행복마저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차가운 심장을 가진 괴물.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다시는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법적으로 제 어머니일지 몰라도 오늘부로 제 아이들의 할머니가 될 자격은 영원히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섰다. 서재를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처음으로 당황과 충격에 휩싸인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평생을 이어온 모자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파문이 선언된 순간이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후 강태주는 지독한 죄책감과 책임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속죄해야만 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 같았다. 그는 문제를 돈과 자원으로 해결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서아와 아이들을 지옥 같은 현실에서 즉시 건져내는 것이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강남에서 가장 비싸고 보안이 철저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를 당일 계약했다. 아이들 각자의 방과 놀이방, 서재까지 갖춘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옥탑방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이었다. 그는 또한 국내 최고의 아동교육 컨설턴트와 영양사, 그리고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전문 보모팀까지 고용했다. 마지막으로 한도 없는 블랙카드와 변호사가 작성한 양육권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서류를 준비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완벽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수행원들, 비서실장,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을 대동하고 서아가 사는 동네로 향했다. 최고급 세단이 좁은 골목길 어귀에 멈춰서자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쏟아졌다. 태준과 그의 일행은 값비싼 정장 차림으로 주변의 낡고 허름한 풍경과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가파르고 녹슨 철제 계단을 올라 옥상에 다다르자 낡고 페인트가 벗겨진 문이 나타났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서아가 나타났다. 그녀는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피곤하지만 담담한 표정이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짧게 말하고는 몸을 비켜 길을 터주었다. 태준과 그의 일행이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방 안은 금세 가득 찼다. 방 안은 생각보다 더 비참했다. 벽에는 습기 때문에 생긴 곰팡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공기 중에는 묵은 빨래 냄새와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방 한 구석에는 작은 휴대용 버너 위에서 찌개가 끓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4개의 작은 이불이 아이들의 잠든 숨소리와 함께 조용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난의 흔적 속에서도 방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아이들의 옷까지 손수 만든 것처럼 보이는 헝겊 인형들. 이곳은 가난했지만 결코 불행하기만 한 공간은 아니었다. 그곳에는 서아의 필사적인 사랑과 보살핌의 흔적이 가득했다. 태준은 어색한 침묵을 깨고 용건을 꺼냈다. 그는 마치 중요한 사업 브리핑을 하듯 준비해온 것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비서실장이 테이블 위에 아파트 계약서와 자동차 키, 블랙카드를 올려놓았다. 윤수아 씨, 지난 6년간의 일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도 사죄가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그는 서툰 사과로 말을 시작했다. 우선 아이들과 당신이 지낼 집을 마련했소.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고 필요한 모든 가구와 집기들을 채워 넣었소. 아이들을 돌볼 보모와 전문 교사들도 대기 중이오. 이건 생활비와 양육비로 쓸 카드고 이 서류는 아이들에 대한 나의 친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JK그룹의 상속권을 부여하며 당신에게는 평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오. 그는 이것이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믿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이자 안정된 삶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서아는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표정 변화와 전화 없이 그를 응시했다. 아이들이 잠결에 뒤척이자 그녀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아이들에게 향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태준을 향했을 때는 원래의 차가운 평온함으로 돌아왔다. 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 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서아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했다. 강태준 씨, 그녀는 오빠가 아닌 타인을 부르는 듯한 호칭으로 그를 불렀다. 명확한 성극기였다. 지난 6년 동안 제 아이들은 좋은 옷 한 번 제대로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값비싼 장난감을 가져본 적도 없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멋진 레스토랑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돈을 모아 시켜 먹는 동네 치킨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사치이고 행복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전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담담하게 나열할 뿐이었다. 하지만 강태준 씨, 제 아이들은 단 한순간도 사랑이 부족했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밤새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와 녹초가 된 몸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을 때 아이들은 제게 세상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이 작은 방에서 저희 5 식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 가장 추운 겨울들을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모든 시간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군요. 당신이 주는 저 화려한 아파트와 검은 카드가 제가 아이 분유값이 없어 밤새 울었던 그 밤들을, 아이가 열이 펄펄 끓는데 병원비가 없어 발만 동동 굴렀던 그 순간들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열쇠와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태준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손에 그것들을 다시 쥐어주었다.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건 그저 당신의 무거운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당신 스스로 매긴 가격표일 뿐입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청산하려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태준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다. 돌아가 주세요. 당신의 돈은 저희에게 필요 없습니다. 곧 아이들이 낮잠에서 깰 시간이니 이만 가주시죠. 낯선 사람들이 많으면 아이들이 놀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철옹성 같은 거절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아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거절의 방식은 그가 6년 전 그녀에게 했던 것처럼 모욕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조용하고 단호한 거절이 그 어떤 비난보다 더 태준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태준과 그의 일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듯 방에서 나왔다. 철컥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처럼 들렸다. 그는 허름한 복도에 서서 손에 들린 차가운 금속 열쇠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대신 자신의 실패가 얼마나 총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만을 처절하게 확인하고 말았다. 돈으로 쌓아 올린 성의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한 후 강태준은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는 평생을 지배자와 해결사로 살아왔다. 돈과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윤서아는 그의 세계가 통하지 않는 견고한 요새였다. 그녀는 그의 돈이 아닌 그의 진심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심을 전하는 법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며칠을 고심하던 끝에 그는 전략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강압적인 해결책 대신 그는 그림자가 되기로 했다. 그는 우선 자신의 갑옷과도 같았던 값비싼 정장들을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다.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스웨터, 야구 모자를 사서 착용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것이 그가 그의 가족에게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의 새로운 일과는 서아의 집 근처에 있는 낡은 공원의 벤치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신문이나 책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매일 오후 아이들이 놀러 나오는 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아버지가 아닌 관찰자로서 자신의 아이들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서아가 아이들을 부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아이의 이름과 성격을 하나씩 마음에 새겼다. 첫째인 강아주는 쌍둥이 중 몇 분 차이로 형이었지만 이미 리더의 기질을 보였다. 하주는 늘 동생들 주변을 맴돌며 위험한 장난을 치지 못하게 막거나 동생들끼리 다툼이 생기면 제법 의젓하게 중재에 나섰다. 한 번은 동네 아이가 동생의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자 작은 몸으로 앞을 막아서며 내 동생 거야 라고 외치는 모습에 태주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둘째 강아미는 완전한 말썽꾸러기였다. 에너지가 넘쳐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거나
비둘기 떼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등 서아의 걱정을 한 몸에 받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 해맑은 웃음과 거침없는 행동력은 왠지 모르게 태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해 씁쓸한 미소를 짓게 했다. 셋째이자 유일한 딸인 강하은은 작은 천사 같았다. 하얀 피부와 서아를 쏙 빼닮은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노는 것보다 벤치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화단에 핀 작은 들꽃을 관찰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한 번은 자신이 먹던 과자 부스러기를 공원 비둘기들에게 나눠주는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넷째, 막내인 강하율은 조용한 관찰자였다. 하율은 형제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아이처럼 보였다. 늘 손에 작은 그림책을 들고 다니며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책에 몰두했다. 그러다가도 형제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알아채고 조용히 서아에게 알려주는 나이답지 않은 신중함을 지니고 있었다. 태주는 매일같이 그들의 소박한 일상을 지켜보며 자신이 놓쳐버린 6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절감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서아의 다정한 목소리, 네, 아이가 엄마를 향해 달려가 안기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아득하고 동시에 심장을 저미는 고통이었다. 그는 서아가 혼자서 얼마나 훌륭하게 이 네 천사를 키워냈는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을 넘어선 순수한 존경심과 아버지로서의 갈망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얹어 한 걸음 더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비가 내려 공원에 나갈 수 없게 되자 서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의 작은 헌책방으로 향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따랐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한 책방 안에서 아이들은 각자 흩어져 책을 구경했다. 태주는 책장 사이에 몸을 숨기고 하율을 지켜보았다. 하율은 까치발을 하고 높은 책꽂이에 있는 두꺼운 동물도감 책을 꺼내려 애쓰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태주는 심호흡을 하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꼬마야, 아저씨가 도와줄까? 하율이 깜짝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태주는 최대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책을 꺼내 아이의 손에 건네주었다. 이 책이 보고 싶었구나. 내 동물들이 좋아요. 하율이 수줍게 대답했다. 그때 서아가 다가왔다. 그녀는 태준을 보고는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공원에서 몇 번 마주쳤던 낯선 남자를 기억하는 듯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 근처에 사는데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 태준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둘러댔다. 서아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하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태준에게는 심장이 터질 듯한 순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 며칠 후 공원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여느 때처럼 비둘기를 쫓아 달리던 하민이 그만 발이 엉켜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앙!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아이의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그네 쪽에 있던 서아보다 벤치에 앉아있던 태준이 훨씬 가까웠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튀어나가 하민에게 달려갔다. 괜찮아, 괜찮니? 어디 보자. 그는 자신의 값비싼 청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민은 서럽게 울며 피가 나는 무릎을 가리켰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다리를 살폈다. 그리고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상처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아이의 작고 떨리는 다리에 닿았다. 그것은 그가 아들을 만진 첫 번째 접촉이었다.
따뜻한 온기와 가느다란 떨림이 그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다. 핏줄이 당기는 강렬한 감정에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민아. 서아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녀는 낯선 남자가 자신의 아들을 부축하고 있는 모습에 잠시 멈칫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하민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그녀는 태준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떨쳐낼 수 없는 경계심,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향해 한 번 더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우는 하민을 달래며 서둘러 공원을 떠났다. 태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꿇어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약간의 흙과 아들의 무릎에서 묻어난 아주 작은 핏자국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관찰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멀어져가는 5 식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맹세했다. 다시는 서두르지 않으리라. 다시는 강요하지 않으리라.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그들의 세상에 스며들어 가리라. 강태준의 조용한 관찰과 어설픈 접근이 계속되던 어느 날, 운명의 수레바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리고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서아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좁은 옥탑방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아이들의 그림 그리기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혜은이만 기운이 없어 보였다. 평소 같으면 가장 신나게 제잘거리며 크레파스를 잡았을 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칭얼거렸다. 서아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미열이 있었다. 하연아, 우리 일찍 잘까? 감기 기운이 있나 보네. 서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이 넷을 키우다 보면 감기는 연례 행사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혜은이에게 어린이용 해열제를 먹이고 아이를 이불 속에 눕혔다.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 문제는 한밤중이었다. 엄마, 아파. 배가 너무 아파. 타는 듯한 신음소리에 서아가 잠에서 깼다. 혜은이가 몸을 새우처럼 말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울고 있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배에 손도 대지 못하게 했다. 단순한 감기나 배앓이가 아니었다. 서아의 모성적 본능이 위험 신호를 울렸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낡은 핸드폰으로 택시를 호출했지만 비가 내리는 늦은 밤, 허름한 동네까지 오겠다는 택시는 없었다. 11219에 신고하기에는 아이의 상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았다. 얘들아, 일어나 혜은이 데리고 병원 가야 해. 그녀는 잠든 새 아이를 깨우고 끙끙 앓는 혜은이를 담요로 둘러엎었다.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새 아이의 손을 잡고 비 내리는 거리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와 빗줄기가 절망처럼 그녀의 온몸을 적셨다. 어떻게든 큰 길로 나가 지나가는 택시라도 잡아야 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캄캄한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이며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조수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그 안에는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밤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아의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다. 그의 불안한 예감이 끔찍한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다세요. 어서.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침착했다.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다.
서아는 망설일 틈도 없이 아이들을 이끌고 차에 올라탔다. 태주는 곧장 JK그룹 소유의 국내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JK 메디컬 센터로 차를 몰았다. 병원 응급실은 태준의 등장으로 발칵 뒤집혔다. 병원장이 직접 달려나왔고 최고의 의료진이 혜은이에게 붙었다. 각종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동안 서아는 수술실 앞 복도를 미친 사람처럼 오갔다. 다른 세 아이들은 겁에 질려 의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하얗게 질린 엄마의 모습을 불안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태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의 존재가 서아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병원의 모든 자원을 혜은이에게 집중시키고 있었다. 얼마 후 응급의학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다. 급성 충수염입니다.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충수가 터져 복막염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서아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수술해주세요. 제발 우리 하은이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환아가 심한 고열과 탈수로 인해 빈혈 수치가 너무 낮습니다. 이 상태로는 마취와 수술을 견딜 수 없습니다. 수술 전에 반드시 수혈이 필요한데 환아의 혈액형이 RH, O형입니다. 아시다시피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라 병원 혈액은행에 보관 중인 재고가 지금 당장 수술에 필요한 양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혈액을 공수해 오려면 최소 몇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아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복도벽에 주저앉고 말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을 듣고 있던 태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응급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제가 레이치 O형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서아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태준은 망연자실한 서아와 놀란 의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주저 없이 자신의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단련된 팔뚝 위로 굵은 혈관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 피를 뽑아주세요. 그는 의사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는 서아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그의 진심을 담아 선언했다. 내 딸입니다. 그 말은 고백이었고 약속이었고 6년 만에 처음으로 행사하는 아버지로서의 권리였다. 잠시 후 응급처치실의 작은 침대에 태준이 누워 있었다. 그의 팔에 꽂힌 바늘을 통해 검붉은 피가 생명줄처럼 수혈팩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서아는 출입문 앞에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밀어내려 했던 남자, 증오하려 애썼던 남자, 그 남자의 피가 지금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흐르고 있었다. 돈도, 권력도 아닌 자신의 몸을 나누어주는 그 원초적인 희생 앞에서 지난 6년간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던 얼음벽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균열이 아니었다. 거대한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거부할 수 없는 해빙의 시작이었다. 복도 건너편에서 침대에 누운 태준과 문 앞에 서 있는 서아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는 침묵의 이해와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하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아이는 JK 메디컬 센터의 가장 좋은 VIP 병실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수술이 끝난 후 태준과 서아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위태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매일 병실을 찾아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간식을 사다 주었고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잠든 혜은이를 지켜보았다. 서한은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다. 마치 오랜 전쟁 끝에 찾아온 불안한 휴전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강 회장은 태준이 자신을 등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룹과 병원 내에 심어놓은 자신의 눈과 귀를 통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태준이 직접 수혈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응급실 복도에서 내 딸이라고 선언했다는 사실까지. 평창동 대저택의 다도실에서 보고를 받은 그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던져 박살내 냈다. 그녀에게 이것은 손녀의 생사를 가르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것은 저급한 계집 하나가 아픈 아이를 빌미로 자신의 아들과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계획적이고 파렴치한 공격이었다. 분노와 몸열감에 휩싸인 그녀는 즉시 반역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서였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한 연예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부장, 기사 하나 써야겠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그녀는 익명을 전제로, 하지만 누가 봐도 서하임을 짐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들을 흘렸다. 미혼모, 4명의 아이, 대기업 총수 K씨, 아이의 갑작스러운 병. 그녀는 이 모든 조각들을 교묘하게 엮어 한 야심 많은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이용해 재벌 후계자를 올가매려 한다는 자극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 다음 날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독 야심가 미혼모, 아픈 아이 이용해 재벌 3세 발목 잡나. 기사는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병실에 있던 서한은 간호사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핸드폰 화면에 떠있는 기사 헤드라인을 보고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강 회장의 두 번째 공격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잔인했다. 태준이 긴급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강 회장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병실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는 혜은이가 있는 병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잠시 바람을 쐬러 병원 옥상 정원에 나와 있던 서에게로 향했다. 윤수아 씨, 잠시 얘기 좀 할까? 비단처럼 부드럽지만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서하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강 회장은 아름답게 가꿔진 화단 옆 벤치에 앉으며 그 옆자리를 턱으로 가리켰다. 서하는 굴복하지 않고 꼿꼿이 선 채 그녀를 마주했다. 강 회장은 헛웃음을 지으며 수행원이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수표책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 아들의 피를 수혈받았으니 이제 혜은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우리 강씨 가문의 핏줄이 되었지. 그러니 그 아이는 우리가 거두겠다. 명예와 특권, 최고의 교육, 네가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서하의 반응을 살폈다. 이건 내 마지막 제안이다. 혜은이는 우리에게 넘겨라. 그리고 나머지 세 아이는 네가 키우는 게 좋겠지. 이 돈을 받고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한국을 떠나 미국이든 캐나다든 네가 원하는 곳 어디든 좋다. 다시는 태준이 앞에, 우리 가문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서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아이들을 떼어놓으라고, 돈으로 거래를 하자고 말하고 있었다.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강 회장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다. 난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네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무능한 어미인지 온 세상에 증명할 거다. 네 아이들이 평생
꽃뱀의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만들 수도 있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생각해야 할 거야.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서한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들을, 자신의 모성을 감히 돈과 권력으로 짓밟으려는 저 오만한 여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지난 6년간 그녀는 세상의 편견과 가난 속에서 혼자 아이들을 지켜왔다. 그녀는 약했지만 엄마였기에 강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강태준의 희생은 그녀에게 잊고 있던 존엄성과 용기를 되찾아 주었다. 서한은 떨리는 몸을 바로 세우고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어린 여자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께는 자식과 돈이 같은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사고, 거추장스러우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에게 아이들은 제 심장이고, 제 숨이고, 제 목숨 그 자체입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강 회장의 눈앞에서 반으로 찢어버렸다. 당신의 그 더러운 돈으로 내 아이들을,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버텨온 내 인생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혜은이도, 하준이도, 하민이도, 하율이도, 내 아이들 모두 단 한 명도 당신에게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킬 겁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강 회장이 분노로 얼굴이 벌개져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여머니, 그들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이었다. 이사회 중간에 불길한 예감이 들어 달려온 그는 어머니가 서아에게 내뱉는 마지막 협박과 그에 맞서는 서아의 용기 있는 저항을 모두 듣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서아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서아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태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적을 보고 있었다. 제 인생에서 빠지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 기회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서늘한 칼날 같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입니다, 회장님.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완전한 결별 선언이었다. 옥상 정원에서의 대치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강태준은 어머니의 눈에서 맹목적인 집착과 파괴적인 분노를 보았다.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언론을 이용한 비열한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력을 동원해 세아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아이들을 빼앗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는 싸움은 필패다. 태준은 더 이상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진흙탕 싸움을 자신의 방식으로, 그리고 단 한 번에 끝내야만 했다. 병실로 돌아와 충격에 휩싸인 서아를 진정시킨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초회 실장, 내일 오전 10시 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도록 해. 국내 모든 언론사에 연락하고 생중계로 송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수화기 너머의 최 실장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모욕감에 휩싸여 평창동으로 돌아간 강 회장 역시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이사회 주요 이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강태준 회장의 사적인 스캔들로 인해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대외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었소.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오. 내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장 직무 정지 및 경영권 제한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겠소. 그룹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리라. 믿소. 그것은 아들을 상대로 한 쿠데타 선언이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한쪽에서는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히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운명의 시계는 정확히 다음 날 오전 10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JK그룹 본사 30층의 이사회 회의실에는 냉랭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 회장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이사들은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회의실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막 시작된 기자회견 장면이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었다. 강 회장은 아들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며 그의 숨통을 끊어버릴 생각이었다. 같은 시각, 본사 1층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 강태준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 그의 입에서 나올 말 한마디에 온 나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 잠시 후 강태준이 무대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넥타이도 매지 않은 어두운 색의 정장 차림이었다.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비장함과 결연함이 느껴졌다. 그는 단상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터지던 플래시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안녕하십니까. JK그룹 회장 강태준입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JK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그리고 한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마디부터 파격적이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최근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떠도는 무성한 소문들에 대해 제 입으로 직접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었다. 처절한 고백이었다. 6년 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제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오만함, 그리고 끔찍한 오해 때문에 저는 제가 사랑했던 여인과 세상에 태어나고 있던 제 아이들을 버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장내는 충격으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병실에서 핸드폰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서한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태준은 방송 카메라를 마치 그 너머에 있는 서아를 보듯 똑바로 응시했다. 이 자리를 빌려 윤서아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6년이나 늦어버린 사과이지만 제 남은 인생을 다 바쳐 갚아나가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사회 회의실의 강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태준은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자료 하나를 띄웠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저는 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강하준, 강하민, 강하윤, 강하율. 이 아이들은 제게 하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속죄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지금 이 시각, 이 건물 어딘가에서는 저의 거취를 결정하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저의 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가 부서뜨린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전념하기 위해 JK그룹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사임선언.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을 외쳤고 카메라 플래시는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그 순간 이사회 회의실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자신들이 논의하던 안건이 눈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을 본 이사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스스로 왕좌에서 걸어 내려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에게 완벽한 패배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태주는 쏟아지는 질문들을 뒤로하고 카메라를 향해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아무런 미련 없이 무대 뒤로 퇴장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JK그룹의 왕좌, 막대한 부와 명예. 하지만 그는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다. 병실 침대 위에서 서한은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6년간 겹겹이 쌓여왔던 슬픔과 원망,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는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녀를 버렸던 남자가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세상을 버렸다. 기자회견장을 나서는 강태준의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JK그룹 후계자라는 왕관의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는 허탈함이 아닌 기묘한 해방감이 차올랐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과 카메라 세례를 뚫고 채 올라탄 그가 운전기사에게 말한 목적지는 단 한 곳이었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그의 세상은 이제 JK그룹 본사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아이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작은 병실에 있었다. 그는 차 안에서 최 실장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서아에게 제안했던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계약을 취소하고 대신 병원 근처에 있는 방 3개짜리 소박한 아파트를 구하라고 했다. 그리고 고용했던 보모와 교사팀도 모두 돌려보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내가 직접 할 겁니다. 아버지로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아는 퉁퉁 부은 눈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고 혜은이를 제외한 세 아이들은 엄마의 슬픔을 감지했는지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태준의 등장에 서아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원망도 기쁨도 아닌 형용할 수 없이 복잡한 감정들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야 두 사람에게 대화의 시간이 찾아왔다. 태준은 병실 한쪽에 놓인 보조의자를 끌어와 서아의 침대 옆에 앉았다. 옆이 야을 차린다. 세워와야. 그는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서아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쇼가 아니야. 내 진심이야. 그는 변명이 아닌 고해성사를 시작했다. 그는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 단 한 번도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어보지 못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배경을 보고 접근했고 그는 사랑조차 의심해야 하는 불신과 불안 속에서 자라왔다. 어머니는 그의 그런 불안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서아에 대한 믿음을 파괴했다. 물론 그건 핑계일 뿐이라는 거 알아. 내가 어리석었고 널 믿어주지 못할 만큼 사랑이 부족했어. 내 오만함과 비겁함이 너와 내 아이들에게 6년이라는 지옥을 선물한 거야.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어.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아는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6년간의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다. 4명의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의 막막함. 돈이 없어 아이들이 아파도 발만 동동 굴러야 했던 밤들.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 속에서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들. 아이들에게 왜 내 성을 붙여줬어?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련 때문은 아니었어요. 원망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보다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든 아이들은 당신의 존재를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은 6년간 곪아 터졌던 상처를 조금씩 씻어내렸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이불 위에 놓인 서아의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서아야, 완벽한 남편은 못 되더라도 완벽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해줘. 서아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신호였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는 JK그룹 회장이 아닌 내 아이의 아버지로 사는 법을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사업보고서를 읽던 딱딱한 말투로 아기 돼지 삼형제를 읽는 그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웠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하준이는 늑대의 계략에 논리적 허점이 있다며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다. 태주는 당황했지만 이내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동화되어 함께 웃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순수한 즐거움이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의 식사를 챙겼다. 혜은이가 먹기 좋게 돈가스를 잘라주려다 포크를 떨어뜨리기 일쑤였고 그 모습을 보던 하민이는 장난기가 발동해 일부러 케첩을 그의 옷에 묻히기도 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는 화를 내는 대신 하민이의 코에 케첩을 살짝 묻히며 장난을 받아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아의 입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함께 레고 블록을 쌓았다. 그의 손에서 탄생하는 것은 멋진 성이 아닌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비뚤어진 탑이었지만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이라며 환호했다. 그는 하유리가 가진 공간 지각 능력과 하준이의 리더십에 감탄하며 자신이 아이들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며칠 후 하은이가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밤이었다. 태주는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다. 잘자, 하준아, 하민이도, 혜은이도, 하유리도 좋은 꿈 꿔. 그가 조명을 끄고 병실을 나서려던 순간이었다. 아빠도 잘 자요. 나지막한 목소리. 장난꾸러기 하민이었다. 아이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바, 그 한마디에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하고 거대하게 울렸다. 지난 며칠간 아이들은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는 그 호칭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런데 아빠라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아를 보았다.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동과 기쁨의 결정체였다. 태주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예전에는 차갑고 외롭게만 보였던 그 수많은 불빛들이 이제는 따뜻한 온기를 품고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제국을 잃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세상을 되찾았다. 길고 길었던 상처의 치유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 눈부신 햇살이 가득한 어느 봄날의 오후,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 푸른 잔디가 깔린 작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곳은 강태준과 윤서아, 그리고 내 아이가 함께 사는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JK그룹의 차가운 펜트하우스도 곰팡내 나던 옥탑방도 아닌 따스한 햇살과 흙냄새, 그리고 가족의 온기가 가득한 평범한 집이었다. 오늘은 하준, 하민, 하은, 하율,
내 쌍둥이의 7번째 생일이었다. 아바 케이크에 딸기 더 많이 올려주세요. 아니야, 초콜릿이 더 좋아. 주방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태준이 아이들의 성화에 진땀을 빼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서아가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콧잔등에 생크림을 콕 찍어 묻혔다. 이봐요, 강 셰프님. 그러다 오늘 안에 케이크 완성하겠어요.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웃으며 서아의 뺨에 크림을 묻히며 응수했다. 지난 1년간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과 상처는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강태준은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몇 달간 오롯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지금은 JK그룹의 한 계열사 대표로 복귀해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를 먼저 챙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적인 경영인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왕좌에서 내려온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리더가 되는 법을 배운 것이다. 서아 또한 자신만의 세상을 가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 정원에서 키운 꽃들로 아쿠아 공예품을 만들어 작은 온라인 스토어를 열었다. 그녀의 섬세한 감각이 담긴 작품들은 금세 입소문을 탔고 그녀에게 내 아이의 엄마가 아닌 아티스트 윤서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선물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사랑받는 아내이자 존중받는 예술가로서 그녀는 매일같이 빛나고 있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친구 몇몇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하준이는 규칙을 설명하며 아이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톡톡히 했고 하민이는 슈퍼맨 흉내를 내며 잔디밭을 뒹굴었다. 혜은이는 친구들에게 엄마가 가꾼 꽃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었고 하유리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친구와 조용히 체스를 두고 있었다. 내 아이는 각자의 개성대로 사랑과 안정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그때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 회장이었다.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순간 잦아들었다. 강 회장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예전과 같은 날카로운 위압감은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내 아이의 키만한 거대한 선물 상자를 하나씩 수행원편에 들려보냈다. 할머니, 미워 겸디 아이 안에. 아이들이 달려가 그녀를 맞았다. 아이들의 반응은 부모님에게처럼 살갑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경계심은 없었다. 강 회장은 조금 어색한 손길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생일 축하한다, 아가들아. 그녀의 시선은 마당 한쪽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서아에게 잠시 머물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적대감도 아니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조용한 평화에 가까웠다. 강 회장은 서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오래 머물지 않고 차에 올랐다. 얼어붙었던 강물도 봄이 오면 결국에는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법이었다. 저녁이 되고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였다. 노을이 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6 식구는 마당의 작은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었다. 태준은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서아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았다. 세오아야.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서아는 그의 팔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녀의 얼굴에는 6년이라는 힘든 세월의 그늘 대신 평온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태준 씨, 우리 가족의 곁으로. 마침내 생일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다. 7개의 촛불이
어둠 속에서 영롱하게 빛났다. 자, 다 같이 촛불 끄는 거야 하나, 둘, 셋. 내 아이는 온 힘을 다해 촛불을 향해 입김을 불었다. 후 하는 소리와 함께 촛불은 꺼졌고 케이크 위로 작은 침방울이 튀었다. 그 모습에 모두가 박장대소했다. 태주는 아이들의 머리 너머로 서아와 눈을 맞췄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보석처럼 맺혀 있었다. 그는 웃으며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시끄럽고 정신없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행복. 그는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외로운 왕이었을 때 결코 알지 못했던 진정한 가족의 풍경 속에 서 있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방황과 속죄는 마침내 따뜻한 해피엔딩에 도달했다.